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구조 제2주차가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첫 주를 하고서는 아마 멘붕이 있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겁니다. 첫 주부터 뭐 연습 문제풀이 과제가 나오질 않나, 더구나 수강청을 변경해서 지난주 중간에 이 과목에 들어오게 된 학생들은 난데없이 과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뭐 이메일을 갖다가 막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일원행의 공지사항 보세요. 본인의 그 수강시점 변경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주만 들어보게 되면은 대충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내가 이번 학기에 과연 망했는지 아니면 성공했는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은 이번 학기도 틀렸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과목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학기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집중해서 이 과목을 함께 진행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1장에서 컴퓨터를 구성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즉 어떤 회로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서 컴퓨터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논리 회로, 그리고 논리식, 부울대수 이런 거에 대해 다뤘습니다. 제2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부품을 다룰 텐데, 여기서 디지털 부품, 즉 디지털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이제 아날로그로 된 부품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대 컴퓨터 IT 기기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부품들이 들어있죠. 뭐 집적 회로를 비롯해 가지고 이 집적 회로의 종류인 뭐 디코더, 멀티플렉서, 요건 이제 조합 회로죠. 레지스터, 뭐 쉬프트 레지스터, 뭐 바이너리 카운터, 그리고 이제 메모리 유닛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 컴퓨터의 부품을 다루게 될 텐데, 제2장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부품들의 주요 사항들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부품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뭐 뜯어봤거나 아니면 이제 조립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런 뭐 레지스터라든가 뭐 멀티플렉서라든가 디코더, 여기 다 보이죠? 뭐 멀티플렉서가 있는 부분, 뭐 디코더가 있는 부분, 뭐 레지스터가 있는 부분 다 보일 겁니다.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에 그러한 부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논리 게이트들도 여러 가지 IC 칩으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CPU 하나를 갖다 이제 본다. 이 펜티엄 CPU입니다. 거꾸로 됐네. 예, 펜티엄 CPU입니다. 잘 안 보이나요? 예, 자. 유튜버처럼 하려면은, 이렇게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예, 그래,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CPU 내에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레지스터, 뭐, 버스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캐시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레지스터가 이 안에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인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도끼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 CPU를 도끼로 쪼갭니다. 뽀개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 눈에는 이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보인답니다. 마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안 보인대요.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럼 조금 더 큰 걸로 보겠습니다. 예, 좀 크죠? 펜티엄 3입니다. 좀 옛날 거긴 한데, 예, 이건 좀 보일래나? 예, 펜티엄 3 보이죠? 요 펜티엄 3를 쪼개면은 여러분들 눈에 아마 그런 레지스터나 버스나 이런 것 캐시 같은 게 보일 겁니다. 물론 마음이 좋은 사람만 보이겠죠. 마음이 안 좋으면 여전히 안 보입니다. 뭐 램 같은 거, 메모리 유닛 같은 것도 여러분들 늘 보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램칩 같은 거 흔히 쓰는 거죠. 예,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지 그걸 갖다가
어떤 용어적으로 잘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에 잘 보이지 못했던 것들,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찬찬히 예를 들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적 회로, IC, 보통 우리 IC라고 얘기하죠. Integrated Circuit. 이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1장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디지털 게이트, 뭐 AND, OR, NOT 게이트 뿐만이 아니라 뭐 디코더라든가 아니면 이제 멀티플렉서 같은 그런 이제 조합 회로,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또는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같은 그런 이제 순차 회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자들, 그리고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아니면 다이오드, 뭐 저항, 아니면은 뭐 콘덴서 같은 그러한 전자 부품들을 포함하는 그런 실리콘 반도체 칩을 얘기합니다. 칩으로 구성된 전자회로, 이게 바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칩 내부의 그 여러 가지 소자들은 아날로그 소자도 있고 이제 디지털 소자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컴퓨터를 다루는 쪽이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칩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논리 게이트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칩입니다. 이러한 이제 게이트들이 이제 칩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외부로도 또 핀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종류나 기능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IC 칩의 종류를 얘기한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만 가지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IC들을 갖다가 이제 서로 구별하고 찾아보려면은 힘드니까 이 IC 칩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하느냐, 등록 번호로 구분합니다. 모든 IC 칩에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특정한 IC 칩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은 데이터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IC의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이 데이터북은 보통 하나 또는 여러 개 또는 그 이상 뭐 수백 개의 이 IC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데이터 시트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뭐 요새는 뭐 실제 책은 아니죠. 요새는 다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 어쨌거나 데이터북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트를 하나 여기 올려놨습니다. 8051 패밀리에 해당하는 그런 CPU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칩의 기능이 무엇이고 형태는 무엇이고 어떠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피처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패밀리의 종류들은 무엇이다 하는 것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내부의 회로에 대한 다이어그램, CPU니까 여러 CPU의 기능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이 CPU IC 칩의 외부 핀 번호들의 배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핀 배열은 이 IC 칩이 사실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IC의 모양인데, 이 IC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DIP 타입이다, Dual Inline Package 타입이다,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LCC 타입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PLCC 타입이나 이제 PQFP 타입인 경우 서로 배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그 패키지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핀이 몇 번 핀이 무슨 기능이다, 몇 번 핀이 무슨 기능이다 하는 것을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핀들의 기능적인 설명들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각 레지스터 비트들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능별로 각 기능 회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IC 칩이 동작할 때 전자공학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신호가 어떤 순서대로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타이밍 다이어그램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8051 CPU 내에 있는 메모리에 뭐 데이터를 읽고 뭐 쓰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자세한 타이밍 다이어그램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보게 되면 거의 모든 데이터 시트들이 그 해당 칩에 대한 디멘전, 즉 물리적인 크기라든가 핀의 크기, 핀의 간격들을 갖다 나타내는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보통 PCB를 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소켓이나 아니면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IC 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자료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이러한 IC는 그 IC 안에 얼마나 많은 디지털 게이트나 전자 부품들이 몰려 있는가, 즉 집적도가 얼마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SSI, 뭐 MSI, 뭐 LSI, VLSI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SSI 하게 되면은 Small Scale Integrated Circuit, 즉 좀 작은 소규모의 IC다 하는 겁니다. 이 SSI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하나의 칩 안에 한 10개 정도의 게이트들, AND, OR, NOT 게이트들이 보통 들어있어요. 간단한 뭐 TTL 같은 경우에 SSI 같은 경우가 많죠. MSI는 이제 Middle Scale Integrated Circuit, 즉 중규모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00개 정도의 게이트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IC 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 얘기했던 뭐 디코더라든가 멀티플렉스라든가 뭐 가산기, 뭐 전가산기, 아니면 뭐 플립플롭, 레지스터 이 정도가 들어있으면은 이제 MSI라고 말할 수 있겠죠. LSI는 이제 조금 보다 일반화된 그 규모의 그 IC 칩인데,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보통 한 1000개 내지 2000개 정도의 게이트들로 만들어진 회로입니다. 뭐 4비트나 8비트 프로세서, 뭐 메모리 단위 칩,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한 개 한 개 칩. 하여튼 그런 디지털 시스템을 갖다가 간단히 만들 때, 작은 규모의 칩을 간단히 만들 때 LSI 정도로 씁니다. CPU,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PU, 아까 보여줬던 이런 CPU 있죠. 요 펜티엄 CPU 정도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해가지고 초대규모 집적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수천 개, 뭐 수만 개, 뭐 좀 많게 말하면 수십만 개 정도의 게이트가 몰려가지고 하나의 이제 대형,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용량이 큰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런 이제 펜티엄 칩 정도 수준의 그런 마이크로 컴퓨터 칩을 갖다가 만들 때는 이 VLSI 규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 나오지만은 제일 왼쪽에 있는 요 NE555, 555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장 흔히 쓰이는 그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입니다. 앰프 회로인데 요 안에 아날로그 회로도 있고 디지털 회로도 있는데 요 정도가 이제 뭐 SSI하고 이제 MSI의 중간 정도.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칩은 TTL입니다. 요게 보통 이제 SSI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어떤 전자기기나 아니면 컴퓨터 메인보드 보게 되면은 중간에 요런 칩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핀이 다 보이고 뭔가 시커멓게 네모난 칩들이 있죠. 이 정도가 대충 LSI입니다. 보통 컨트롤러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칩들을 보다 보면은 요 제 오른쪽에는 이런 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인피니온의 이제 RFID 칩인데, 요 칩 같은 경우에는 VLSI입니다. 굉장히 집적도가 높고, 따라서 이 칩이 외부에 연결되는 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부 노출 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내부에 메인보드하고 바로 붙는 그러한 이제 다트 타입의 그런 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게 VLSI예요. 예, 아까 잠깐 봤지만 이 컴퓨터 메인보드 보게 되면은 이 안에도 이 뭐 LSI, VLSI, MSI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MSI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 좀 작은 칩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LSI인 경우입니다. 대개는. VLSI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 보이는 이 방열판을 덮인 칩 있죠. 이 CPU 말고
요 방향판에 덮인 칩이 이게 보통 우리가 칩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컨트롤러, 이 메인보드 전체 갖다가 제어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우리 보통 칩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VLSI입니다. VLSI 규모의 칩인 거죠. 굉장히 복잡한 칩이고, 지금 열이 많이 날 때 방열판 덮여 있는데 이걸 뜯어내면은 아마 아까 봤던 그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집적 회로들은 다시 이제 뭐 디지털 논리군이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앞서에서는 집적도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논리군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TTL 타입이냐, ECL 타입이냐, 아니면 모스 또는 NMOS 타입이냐, 또는 CMOS 타입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TTL 그러게 되면은 트랜지스터 로직, 즉 일반적인 그 게이트 단위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회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게이트라고 하는 것, 엔드 게이트나 아니면 낫 게이트 같은 것들이 보통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로직이다 해가지고 트랜지스터 로직, 다시 말해 TTL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임 트러블 아니에요. TTL, 트랜지스터 로직. 근데 이 TTL 중에서 EC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CL, Emitter Coupled Logic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빠른 그런 이제 속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게이트가 있으면은 게이트의 입력에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출력으로 신호가 나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거 갖다가 이제 게이트 딜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게이트 딜레이가 TTL의 경우에는 조금 느린 편이에요. 보통 뭐 1 내지는 2ms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ECL은 TTL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속을 갖다 필요로 하는 그런 컴퓨터, 밀텍 슈퍼컴퓨터겠죠. 슈퍼컴퓨터 같은 그러한 경우에는 로직을 쓸 때 대부분 TTL보다는 ECL을 쓰게 되는데, 문제는 ECL이 빠른 건 좋은데 비싸요. 비싸니까는 여러분들 PC에 그 IC를 갖다 TTL로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그럼 너무 비싸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하나 산다 그러게 되면은 대충 얼마 들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싸게 줘도 본체만 아마 30만원에서 조금 많이 주면 한 70만원, 80만원까지 줄 겁니다. 노트북 같으면은 뭐 한 100만원 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 갖다 만약에 ECL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잘은 모르겠으나 대략 어림잡아서 생각해 보게 됐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노트북 하나 정도를 전체를 ECL 로직으로 만들게 되면은 한 대 가격이 한 줄 잡아서 한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 대신에 빠르겠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노트북이 슈퍼컴퓨터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빠른 무지하게 비싼 컴퓨터가 되겠죠 아마. 어쨌든 ECL은 가급적이면 고속 논리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회로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게이트 반도체 PN 반도체를 갖다가 어떻게 에피색차 성장시켰냐에 따라 가지고 NMOS 방식이냐 아니면 CMOS 방식이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NMOS는 보통 이제 그냥 MOS라고 얘기합니다.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말이죠. 보통 이제 고밀도의 집적회를 만든다고 그러게 되면 대부분 이 MOS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MOS 방식이 보통 N형 반도체를 갖다가 바닥에 깔고서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전원에 들어가야 돼서 전력 소모가 좀 많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닥을 갖다가 접지를 깔아놓고서는 그 컴플리먼트 형태의 그러한 이제 P형 반도체를 깔아놓고서는 회로를 만드는 경우에는 항상 이 반도체에 전력이 들어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을 적게 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CMOS라고 그래요. 컴플리먼트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모스처럼 굉장히 고밀도의 회로를 만들기 좋고 제조 공정이 굉장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일단 이 칩을 사용하는데 드는 전력이 NMOS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든다는 거.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10대 1 정도?
뭐 어떤 거는 뭐 한 2대1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만드는 공정이나 이제 회로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는 거의 뭐 전력 소모가 10대1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처럼 그 배터리 전력 소모에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기기라면 당연히 모든 부품들이 CMOS로 만들어지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쓰는 휴대폰 한 번 충전하고 한 1시간 켜놓으면 꺼지고 막 그럴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휴대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못했겠죠. 아마도 아직까지도 카폰 시대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CMOS라고 하는 기술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그 작은 전력 용량을 가지고도 전자 회로 들어갔다가 아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했다는 데서 이 CMOS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나오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 IC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단연 디코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회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조합회로 중에서는 디코더를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디코더가 무엇인가?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nbit의 이진 정보를 서로 다른 2의 n승계의 원소 정보, 프라이머리 정보로 출력하는 그러한 IC 장치를 갖다 우리가 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논리도를 보면,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입력이 3개가 있는 그러한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들어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의 가지수는 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1까지 총 8가지겠죠. 물론 이제 입력이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그런 디제이블 상태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이게 1이면은 이 디코더 동작을 하고 0이면 동작을 안 하는 디제이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A0부터 A1, A2가 빵빵빵부터 이제 112까지 8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 이진수 조합으로 따졌을 때 000이면 0이죠. 0이면은 D0. 요 D0가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001. 그럼 이진수로 001을 따지면 얼마예요? 1이죠. 1이니까 그 경우에는 D1. 여기 말하는 D1. 요 D1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겁니다. 즉 0, 1, 0, 0, 0, 0, 0이 되는 거죠. 만약 7이 들어갔다. 1, 1, 1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진수 1, 1은 10진수로 7이죠. 그럴 경우에는 D7. 요 D7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내부 회로를 구성해 놨어요. 낫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게 해놨는데 이게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값을 넣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빵빵빵을 넣어봤다. 그러면은 요 출력은 0이 될 것이고 0이 될 것이고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엔드 게이트에 전부 다 0이 들어갑니다. 다 0이 들어가는데 지금 낫 게이트를 거쳐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이 들어갔던 게 낫 게이트를 거치니까 여긴 전부 다 1이 되죠. 여기도 1이 되고 요 부분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1이 되는 부분이 요것도 1이 되고 이 부분도 1이 되고 이네이블도 1이고 1, 1, 1, 1 전부 다 1이 되기 때문에 D0는 1이 되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은 0이 들어간 부분이 한 군데로 다 있기 때문에 다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 1, 1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낫 게이트 때문에 일단은 요 신호들이 전부 다 0이 됩니다. 이게 걸리는데 전부 다 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빵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 부분 낫 게이트가 한 개도 걸리지 않은 이 부분은 A0, A1, A2가 전부 다 1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네이블도 1이기 때문에 출력이 D7만 1이 되는 거죠.
이런 디코더를 우리가 3 곱하기 8 디코더라고 합니다. 입력이 3가지이고 그 입력이 3가지이기 때문에 출력은 2의 3승, 즉 8가지 출력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게 돼 있죠. 이때 고르는 기준은 입력된 이진수의 값이 다른 겁니다. 이진수가 0이면은 D0가, 이진수가 3이면은 D3가, 이진수가 5면은 D5가, 이진수가 6이면은 D6가 1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전부 다 0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디코더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제 IC인데, 요 디코더가 쓰는 곳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하자면은 여러 개의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골라서 끄거나 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8개의 그 출력 중에서 한 개만 1이 되기 때문에 8개의 기계 중에서 한 개만 켜지게 한다. 나머지 다 꺼지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 할 때 제일 좋겠죠.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부품, 여러 가지 레지스터 중에서 한 개를 고른다 할 때 바로 이 디코더가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디코더는 AND 게이트로 만들어지는 그런 디코더보다는 NAND 게이트로 이루어진 것이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사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AND 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디코더, 앞장에 있는 디코더를 보게 되면은 출력이 스위치가 ON 되게 되면은 0이었던 게 1로 가게 되죠. 한마디로 켜지는 것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빵이 돼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출력 신호가 다 1이고 내가 고른 것만 0으로 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CMOS 때문에 그렇죠. CMOS가 기본적으로 컴플리먼터리 로직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1인 신호가 되면은 그 신호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0인 신호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많으면 불리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의 신호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상 유리하기 때문에 AND 게이트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NAND 게이트로 만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표를 보게 되면은 NAND 게이트로 만들어진 입력이 2개, A0와 A1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코더이고 출력은 2의 2승, 즉 4개가 있겠죠. D0부터 D0, D1, D2, D3까지 4개의 출력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네이블 신호가 있고요. 이때 이 트루스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A0, A1이 0인 경우에는 D0만, 즉 이진수 0인 경우에는 D0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에요. 01이면은 D1만 0이고 나머지 다 1입니다. 10이면은 역시 D2만 0이고 나머지 다 1이죠. 11이면은 D3만 남기고 나머지 다 1입니다. 그리고 이네이블이 1이면, 즉 이건 아까 봤던 회로하고 반대 로직이기 때문에 이네이블이 0일 때가 회로가 동작하는 거고 이네이블이 1일 때가 회로를 동작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이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다 1로 나가게 되겠죠. 보통 많은 경우에 디코더는 바로 이 낸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디코더의 출력은 다 1이다. 내가 선택한 것만 0이다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합회로 중에서는 디코더하고 반대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 조합회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코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입력이 이번에 이제 2의 n승계예요. 그런 입력이 들어오면은 출력을 갖다가 그 2의 n승 값에 해당하는 n의 이진 코드로 출력합니다. 뭔 얘기냐? 만약에 8이 입력으로 들어왔다. 그럼 8은 2의 3승이죠. 그러므로 이진 코드인 3, 즉 0, 1, 1을 출력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를 보게 되면은 D3가 만약에 1이 들어왔다. 3번이 켜진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다면은 출력으로 뭘 내보내느냐? 0, 1, 1, 즉 이진수 3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D6가 1이다. 그러면 6에 해당하는 이진수 뭐죠? 110이죠. 110을 갖다가 출력을 내보낸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조합표가 무엇이다? 바로 인코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코더나 인코더를 갖다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지만은 이진수의 순서가 우리가 000, 001, 010 이렇게 차례대로 증가되는데 이때 이 해당하는 이진수에 대한 입력값은 A0, A1, A2 순서가 아니고 거꾸로다. 항상 A2, A1, A0의 순서로 씁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NAND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A0, A1 입력이 들어가지만은 쓸 때는 A1이 먼저고 그 다음에 A0입니다. 그래서 00, 01, 10, 11의 로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코더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 D7이다. 그렇다면 A0, A1, A2가 111이 아니고 A2, A1, A0 순서로 111입니다. 이게 바뀌면 곤란하죠. 뭐 D7은 바뀌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D, 예를 들면 3 같은 게 바뀌게 되면은 A2, A1, A0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110이 되죠. 즉 D6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가 항상 입력 순서, 출력 순서는 높은 비트의 입력이나 출력 비트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2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1, A0가 나오는 것이지 A0, A1, A2가 아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데 아니 왜 굳이 그렇게 쓰냐 불편하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사실 나도 이거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거꾸로 쓰지 굳이? 하지만 그냥 규칙이에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규칙이고 의미는 없는데 규칙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 규칙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서로 같이 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규칙은 주의를 해가지고 지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코더가 n개의 입력에 따라서 2의 n승계의 출력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멀티플렉서는 그건 정반대. 인코더도 물론 이제 디코더의 반대긴 하지만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반대인 소자가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어요. n개 입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그 고른 한 개의 입력만 출력으로 내보내줍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멀티플렉서예요. 입력은 여러 개가 있고 기계가 여러 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 개의 기계 중에서 한 개만 딱 골라가지고 그 기계의 신호만 내보내주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멀티플렉서이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셀렉터라고 하는 여기 S0, S1 보이죠? 이 셀렉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이 4개다.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은 2의 2승, 그래서 2개의 비트를 가진 셀렉터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8개 입력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입력이 8개다 그러게 되면은 2의 3승, 그래서 3비트의 셀렉터가 필요할 겁니다. 즉 S2, S1, S0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입력이 4개니까 S1하고 S0만 있습니다. 만약에 S0하고 S1이 둘 다 빵빵이다. 그렇다면은 요 라인이 0이 되고 요 라인도 0이 되고 그 대신에 요 라인과 요 라인은 1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둘 다 엔드로 돼서 11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다? I0입니다. 그래서 I0만 이 값이 나머지 두 값이 1이기 때문에 I0가 0이면은 출력도 0, I0가 1이면은 출력이 1이 되는 겁니다. 5하게 했으니까 1이면은 무조건 1치로 나가겠죠. 즉 I0의 값에 의해서 Y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한 트루스 테이블 갖다 바로 테이블 2-3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1, S0가 순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S1, S0가 00이면 I0의 입력 값이 Y가 되는 것이고 01이면은 I1의 값이 출력 Y가 되는 것이고 10이 들어오게 되면은 I2의 값이 Y로 11이 들어오면은 I3 값이 Y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멀티플렉서인데 이게 마치 그 여러 개의 그 전화 중에서 한 개를 갖다가 골라서 다른 전화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전화기의 교환기, 전화국에 있는 교환기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 스위치들 쓰죠. 랜 스위치. 여러분들 보통 이제 AP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선 공유기 얘기하는 겁니다. 무선 공유기. 그런 공유기들이 바로 이런 멀티플렉서예요. 여러 개의 입력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특정한 IP로 보내주는 거죠. 여러 가지 IP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내 IP에 해당하는 것만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스위치가 바로 이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뭐 전형적인 4 곱하기 1, 여기는 4 to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4 to 1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4 곱하기 1이라고 쓰기도 하죠. 그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짧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MUX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MUX. 그래서 4 to 1 라인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줄여 말하게 되면은 4 곱하기 1 MUX다. 예. 4 by 1 MUX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MUX 그러게 되면 아, 이건 멀티플렉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유기나 스위치가 바로 이 멀티플렉서다. 생각하면 되겠죠. 책에 있는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 약간 좀 특이한 건데 4비트 멀티플렉서인 건 맞는데 실제로는 4개의 비트들을 가진 하나의 그룹 A0부터 A3까지의 한 그룹 4비트를 갖다가 받아서 Y로 보내느냐 아니면 B0부터 B3까지의 4개 비트 그룹을 갖다가 Y로 보내느냐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멀티플렉서입니다. 그래서 셀렉터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 그룹을 고를 것이냐 요 그룹을 고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보내주는 즉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가 되는 겁니다. S가 0일 때는 A를 Y로 출력하고 S가 1일 때는 B를 Y로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이제 쿼드러플 2 by 1 라인 멀티플렉서 또는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 2 곱하기 1 뭐 다중 멀티플렉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컴퓨터에서 버스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러한 그 4비트, 8비트 또는 16비트 또는 32비트를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이쪽 버스에서 이쪽 버스로 서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멀티플렉서입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n비트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 단위 논리 집단을 얘기합니다. 보통 n비트 레지스터란 이진 정보 0과 1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이진 정보를 갖다 n비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는 플립플롭과 그리고 조합회로들을 사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 그러면은 n개의 플립플롭과 거기에 따르는 조합회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레지스터의 그 기능이나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게 되면은 일단 이건 조합회로이기 때문에 클럭 펄스의 동기화된 즉 클럭 펄스 타이밍이 뭐 상승 모서리이거나 또는 하강 모서리인 경우에 입력값이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서 출력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레지스터는 출력값이란 것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레지스터 출력을 딱 찍어보게 되면은 출력이 0인지 1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갖고 있다가 특정한 경우에 내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레지스터의 값이 저장되면은 그 저장된 값은 항상 출력에서 참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지스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리어 또는 이제 리셋 같은 그런 입력 그리고 물론 클럭 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클럭 입력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피겨 2x6를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4비트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입력이 I0, I1, I2, I3의 4개 입력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A0, A1, A2, A3 라고 하는 4개의 출력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플립플롭도 4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재밌는 게 플립플롭, 지금 D 플립플롭입니다. 그럼 플립플롭이 4개면은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보통 여기다 이름 붙이잖아요. 뭐 A, B, C, D 아니면 뭐 D 플립플롭이니까 예를 들면 이제 D0, 뭐 D1, 뭐 D2, D3 이렇게 이름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이 지금 없죠. 없는 게 아닙니다. 레지스터에서는 출력의 이름이 바로 레지스터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플립플롭은 출력이 A0죠.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 이 플립플롭의 이름은 뭐다? A0 플립플롭입니다. 이게 A1 플립플롭, A2 플립플롭, A3 플립플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D 플립플롭이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4개가 있기 때문에 A0부터 A3까지의 4개의 출력을 가지는 그러한 4비트 레지스터가 될 것이고, 만약에 8비트가 저장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냥 이 4비트 레지스터 2개 쓰면 되는 거예요. 16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4비트 레지스터 4개 쓰면 되는 것이죠. 32비트 컴퓨터니까 32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32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4비트 레지스터 48이 32 8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32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병렬 로드가 가능한 이제 4비트 레지스터를 보여줍니다. 이건 로드 입력이 있어요. 즉 왼쪽에 이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I0, I1, I2, I3에 어떤 입력이 있을 때 클럭 펄스가 딱 들어가면은 바로 I1, I2, I3, I0에 들어있는 값들이 D 플립플롭의 출력으로 반영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I0, I1, I2, I3에 어떤 값이 대기하고 있고 클럭 펄스가 딸깍 들어갔다. 즉 하향 모선이나 상향 모선이 됐다 하더라도 로드라고 하는 입력이 로드라는 입력이 1이 되지 않으면 AND 게이트 때문에 I0 값이 D 플립플롭의 입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 들어가고 로드가 0이면은 요게 0이 돼 버리니까 I0가 무슨 값이 들어가지 무조건 값이 0이죠. 그래서 D 플립플롭의 값이 바뀌는 걸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 입력이 1일 때만 저장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가 바로 병렬 로드 가능한 4비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4비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 가능한데 그거는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레지스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로드 입력이 있을 경우에만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클럭이나 뭐 프리셋이나 클리어 같은 거는 여기 특히 클리어 같은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클리어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림을 안 그렸지만 그냥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이 플립플롭에서 이 클럭 펄스 부분, 이 클럭 부분을 갖다 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클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차이로기 때문에 당연히 클럭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안 그린 것 뿐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클럭을 표시를 해 줘야겠죠. 귀찮다고 너무 게으르면 안 됩니다.